빌드업이 확실한 데다 처음 보고 재미있는 설정들이 많아서 그런지 드라마 아소카를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고 있는 정보량이 아주 많아서 어찌됐건 감상과 분석은 꼭 필요한 작품 같은데요.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아소카는 스타워즈 영화의 씨가 마른 요 근래 아주 오랜만에 오프닝 크롤로 시작하는 작품입니다. 시뻘건 텍스트가 눈앞에 꽉 들어차면서 생기는 위압감이 대단한데요. 확실히 오프닝 크롤이 이렇게 있어야 뭔가 스토리를 준비하고 작품으로 들어가는 느낌인지라 진짜 스타워즈 영화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스론이라는 단 한 명의 대제독이 살아있다는 소문만으로 제국잔당과 신공화국 모두가 긴장하는 상황. 드라마는 이 일촉즉발의 배경을 드라마 초장부터 깔고 갑니다. 아직 스론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스론이라는 캐릭터의 분위기를 잡아주니 참 좋습니다. 오프닝 크롤이 끝나자마자 드라마는 또 다른 스타워즈의 전통 우주선으로 시작하기를 시전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오프닝과 비슷하지만 제국의 전함 대신 신공화국의 함선이며 함선 또한 배면이 아니라 상부를 비추면서 은하계 정권이 아예 뒤집어 엎어졌음을 은연중에 암시하죠. 드라마 만달로리안 시즌2에서 아소카가 생포한 스론의 조력자 모건 엘스베스를 태운 함규가 굉장히 스타트렉스러운 이 신공화국 함선은 목적지에 도달하자마자 돌연 제다이 신호를 띄운 작은 셔틀 하나와 조우합니다. 제다이라고 해봤자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시스도 멸망하고 제다이도 루크 스카이워커 하나뿐인 세상에 함선의 지휘관은 그래봤자 머리 굴리는 제국 잔당이겠거니 코웃음을 치며 셔틀에서 내린 두 사람을 마주하지만 그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으니 바로 이들이 진짜로 포스를 쓰는 포스 감흥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영화 보이지 않는 위험의 인트로 장면에서 무역연합을 찾아온 오비완과 콰이곤 콤비를 떠오르게 하는 베일런 스콜과 신 하티는 제다이인 척 속여 함선에 올라 곧장 신공화국군을 도륙내기 시작합니다. 드라마는 이런 식으로 프리퀄 3부작과 클래식 3부작의 분위기를 곧잘 섞어 드라마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반가운 이유 요소들까지 더해져서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잘 만든 확장 세계관 작품의 실사화란 느낌이 나게 하는데 일부러 프리퀄 3부작의 장점을 거세했던 시퀄 3부작보다 세계관이 북적북적한 느낌이 들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클론전쟁 시리즈와 레벨즈 시리즈에서 존 윌리엄스 못지않은 음악적 재능을 불태운 케빈 카이너의 뛰어나다 못해 완벽한 OST를 배경으로 신 하티는 함선 함규를 장악하고 베일런은 구금실에서 모건 엘스베스를 구출하는데 베일런과 신 사제 특유의 미스터리하면서도 강렬한 인상 때문에 어서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강렬한 인트로 장면에서 신공화국 함선이 두 명의 포스 감흥자들에게 습격당한 사이 드라마는 드디어 주인공인 아소카를 비춥니다. 아소카는 어떤 유적에서 인디아나 존스를 찍고 있는데요. 모건 엘스베스의 설명에 의하면 이곳은 다소미르의 밤의 자매단이 외딴 행성 아카나에 만든 유적이며 이곳에 스론 대제독을 찾는 데에 쓸 지도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제다이 서바이버나 폴로노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소카가 유적 안에서 한참 머리 싸매고 이것저것 하는 모습이 미로 속에서 헤매는 우리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익숙해서 웃겼던 것 같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나온 아소카를 반긴 건 모건 엘스베스의 HK 드로이드들입니다. 아소카는 재치와 실력으로 드로이드들을 금방 제압하는가 했지만 파괴된 이후에 무슨 핵폭탄 수준의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아소카가 방금까지 있었던 유적은 파괴되어 버리고 아소카 또한 후양 박사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딱히 페이스가 느릴 필요는 없었던 장면이었던 걸 제외하면 그럭저럭 오프닝 시퀀스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양쪽 진영에서 지도나 유물을 노리고 레이스를 벌이는 플롯 자체는 깨어난 포스와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서 많이 봐서 조금 식상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나이트 시스터들은 다소미르를 잘 벗어나지 않는 일족인데 다른 행성에 유적을 세웠다는 점에서 궁금증을 느꼈던 한편 후양 박사는 아예 1:1 크기로 애니마트로닉스를 만들어서 그런지 실감나고 좋았단 감상도 있었습니다. 아소카가 아카나 행성을 빠져나가자마자 한때 아크바 제독의 기함이자 현재는 헤라 신둘라 장군이 이끌고 있는 연맹군의 총기함 홈1에서 일전에 있었던 습격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이 옵니다. 홈1과 함께 아크바 제독이 오랜만에 다시 얼굴을 비출 줄 알았는데 헤라가 대신 나와서 아쉽긴 했어도 제다이의 귀한 40주년인 해에 홈1호가 오랜만에 실사 작품으로 돌아온 점은 정말 반가웠습니다. 홈1에서 헤라는 아소카에게 제다이와 같은 능력을 지닌 두 사람이 함선을 습격해 모건 엘스베스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하는데요. 모건보다 한 발 앞서 지도를 손에 넣은 아소카는 모건 일행이 찾아오기 전에 지도를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주 오랜만에 만달로어인 전사이자 아티스트이며 한때 자신의 제자였던 사빈 렌을 찾아가기로 결정하죠. 사빈이 현재 있는 곳이자 에즈라의 고향 그리고 레벨즈 시리즈의 주요 배경이었던 로탈 행성은 예전에 삭막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높은 건물들이 즐비한 신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로탈 해방 10주년을 기념하여 로탈의 총독인 라이더 아자드가 직접 시민들에게 축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클론 전쟁 시리즈에서 사바즈 오프레스의 성우를 맡고 드라마 만달로리안에서 버그라는 단역 캐릭터의 연기도 했던 배우 클랜시 브라운 본인이 직접 라이더 총독 역할로 드라마에 등장해서 반가웠습니다. 라이더는 기념일을 맞이해서 사빈이 그린 벽화를 배경으로 해방 이후로도 로탈에 남아 행성을 지키던 사빈 렌을 소개하려 했지만 사빈은 행사장이 부담스러웠는지 그냥 도망가 버렸고 옆에 있던 자이켈 의원이 사빈을 대신해 시간을 때웁니다. 자이 또한 레벨즈 시리즈에 등장했던 캐릭터로 에즈라가 사관학교에 잠입했을 때부터 시리즈에 간간히 등장했죠.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던 터라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간 사빈을 잡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이윙 전투기 2대가 발진합니다. 못생겼던 콕핏 레이저를 제거하고 흰색 동체로 리뉴얼되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운데요. 콜사인이 스펙터인 걸 보니 사빈이 사령관이던 시절에 직접 지휘하던 부대의 병력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축사 좀 해달라는 부하들의 부탁을 거절한 사빈은 사이버펑크 일본 어쩌구스러운 음악을 배경으로 탑건의 매버릭 대령을 떠오르게 하는 추격전을 펼치는데요. 이 장면에서 배우의 발성이나 관상 자체가 너무 사빈이랑 잘 어울려서 놀랐던 것 같습니다. 한때 에즈라가 살았던 통신탑에서 에즈라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보는 사빈을 보자니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곳에서 에즈라를 처음 만난 게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데 아무튼 귀여운 로스캣을 키우며 지내는 사빈에게 유물 해석을 위해서 아소카가 찾아옵니다. 아소카와 사빈이 한때 사제관계였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아직까지는 사빈이 포스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나 과거에 두 사람이 어떤 훈련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빈을 키우기 힘들다고 말하는 아소카를 분명 아나킨의 포스 귀신이 보면서 고소하다고 웃을 것 같은 와중에 아소카와 정말로 삐걱거리는 사빈은 부담감에 자신의 집으로 지도를 가지고 와서 조용히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디테일이 등장하는데 바로 트리퀘트라입니다. 원래도 전설이나 신화를 정말 좋아하는 데이브 필로니지만 그의 이런 입김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이번 아소카는 특히나 북유럽 신화와 아서왕 전설 등 적나라하게 신화적 요소를 채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달의 새 여신을 의미하는 트리퀘트라 문양은 MCU 팬들이라면 묠니르에 그려진 문양으로 기억하는 등 현대에서도 쓰이는 곳, 의미하는 바가 다양한 상징물인데요. 해와 달을 쫓는 두 늑대인 스콜과 하티, 아서왕 전설에서 마녀 모건에 의해 늑대가 되는 마록의 이름, 거기에 트리퀘트라 문양까지 이 모든 신화적 설정들이 작품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소카가 사빈을 찾아갈 걸 뻔히 알고 있었던 모건은 신 하티를 사빈에게 보내고 영화 보이지 않는 위험 속 다스모를 오마주하며 신은 사빈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들은 사빈이 퍼즐을 풀자마자 드로이드들과 함께 급습하여 지도를 빼앗았죠. 여기서 신과 사빈의 결투 장면이 등장하는데 뭔가 삐걱거리는 것이 액션이 요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절제되지 않고 휘적거리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아무튼 신과 사빈의 결투는 신이 사빈을 광선검으로 찌르면서 일단락되었고 이를 통해서 우린 그랜드 인퀴지터와 리바 그리고 사빈도 버티는 부상 따위에 죽은 콰이곤진은 그냥 회복이고 뭐고 포스 귀신이 빨리 되고 싶어서 죽었다는 어이없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화로 넘어옵니다. 잠깐 에피소드 제목 이야기를 해보자면 2화의 제목인 토일 앤 트러블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3명의 마녀들이 물약을 저으며 흥얼거리는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마녀 모건 엘스베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암시하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말이죠. 광선검이 영 좋지 않은 곳을 간신히 비껴가서 산 사빈은 지도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착잡한 표정을 짓는 아소카와 마주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성이 진짜 클론 전쟁기의 아나킨과 아소카가 떠올라서 재밌었는데요. 다만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제다이 기사단을 나선 아소카는 오히려 아나킨보다 더 제자를 빡세게 잡는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스승의 실망감을 어떻게든 덜기 위해서 사빈은 HK 드로이드의 머리를 해킹해서 이 드로이드가 온 위치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하는데 사빈이 찾은 위치는 다름 아닌 은하계 최고의 조선소 중 하나이자 현재는 신공화국령 행성이었던 코렐리아였습니다. 한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에서 어두컴컴하게만 그려졌던 코렐리아도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처음 묘사되었는데요. 쿠앗 행성도 쿠앗이지만 근본이 있는 코렐리아 행성의 궤도조선소의 아름다운 자태 그리고 행성 내 제조시설들은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인데요. 이곳에서 아소카는 헤라와 만나 문제의 드로이드가 왜 코러산트와도 가까운 코렐리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시설 점검에 들어갑니다. 때마침 코렐리아에서는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에 쓰이는 하이퍼드라이브가 화물선에 실리고 있었는데요. 헤라가 신공화국 함선 중에는 저렇게 큰 부품이 들어간 함선이 없는데 저걸 대체 어디로 옮기고 있냐고 묻자마자 아직까지도 제국에 충성 중이던 조선소 직원들이 두 사람을
향해 총구를 돌립니다. 만달로리안에서도 그렇고 제국잔당 척결은 나 몰라라 하는 무능력한 신공화국에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던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면 엔도 전투 5년이나 지났는데도 코렐리아라는 막강하고 중심은하에 있는 행성도 정부의 반기를 드나 싶습니다. 신공화국의 멋있는 모습도 보여줄 만한데 퍼스트 오더라는 제국잔당에 몰락하는 결과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지 계속적으로 너무 무능하게만 묘사되는 것 같아 이 지점은 매번 아쉽습니다. 아소카와 헤라는 모건 세력의 화물선에 추적 장치를 붙이고 일부러 우주선을 놓아줍니다. 자신들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모건은 베일런과 신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다른 영상에서 유물과 유적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장면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시토스 행성의 고대 유적에 지도를 올리자 지도는 스론이 사라진 아예 다른 외은하를 나타냅니다.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이 다른 은하계들의 등장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스타워즈에서 다른 은하계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다른 은하계가 등장하게 되면 스타워즈 은하계에서 통하는 암묵적인 룰이 그곳에서도 통할이란 법이 없기 때문에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는 메인 은하계를 제외한 다른 은하계의 사용을 굉장히 꺼려했는데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언급된 다른 은하계에서 온 고대인들 이야기나 스론이 추방된 외부 은하계를 포함한 수많은 다른 은하계들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이번 드라마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었습니다. 모건 일행은 지도를 토대로 페리디아 행성으로 향하는 항로를 타야 스론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치 클론 전쟁 시리즈에 등장했던 리쉬우 위성이 외부 은하계에 있는 카미노 행성으로 통하는 유일한 관문이었던 것처럼 이 페리디아 또한 다른 소형 은하계로 이동할 수 있는 점프 포인트인 듯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장면에서 베일런이 하늘을 올려다보자 퍼길의 실루엣이 보인 걸 보면 퍼길들이 이동하는 이동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페리디아로 향하는 여정에 사용될 기체는 아주 거대한 반지 형태의 우주선 사이온의 눈입니다.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들의 부속이 들어가는 등 그 크기가 짐작도 되지 않는 수준인데요. 이런 거대하고 말도 안 되는 기체들이 등장한 덕분에 이전에 말한 레전드 확장 세계관 작품 분위기가 나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예고편에서는 스론이 사이온의 눈에 타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만큼 결과적으로 스론을 찾기는 찾을 것 같습니다만 모건이 포스인지 모를 힘을 통해 스론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던 장면은 왠지 모르게 쎄하단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론에겐 텔레파시 능력도 없고 포스 능력도 없는데 모건이 감지했다는 기운이 과연 스론이 맞을지 아니면 스론을 통해서 빅픽처를 그리고 있을 부활할 펠퍼틴의 정신일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쯤 되면 베일런과 신의 목적도 궁금해집니다. 시나티가 스론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베일런은 누구에게는 전쟁이, 누구에겐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는 상상도 못할 힘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죠. 전자가 신공화국과 제국잔당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베일런에게 스론이 어떤 이득이 될까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몇몇 외국 팬들은 베일런과 신이 스론의 키메라함에 실린 로탈 제다이 사원의 유적을 노리고 모건을 돕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이의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 만큼 베일런은 제다이의 힘으로 그 사원의 문을 열고 시공간을 초월한 힘을 노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건 일당이 지도를 빼앗아가면서 아소카 쪽도 좋건 싫건 여정길에 올라야만 합니다. 스론을 저지하고 에즈라를 데려올 수 있다면 아마 고스트 크루는 무엇이건 하겠죠. 사비는 마치 헤라를 구하러 가는 날의 케이넌처럼 단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아소카에게 준비가 되었다고 연락합니다. 뒤이어 묘사되는 장면들은 레벨즈 시리즈의 에필로그 장면입니다. 예고편에 등장했을 때부터 아소카의 복장 때문에 애매했었지만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시간대 정리가 되면서 간달프 아소카가 등장했던 레벨즈 시리즈 피날레의 설정은 레트콘되고 드라마 버전으로 전후 맥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 레벨즈 시리즈의 엔딩과 이번 드라마 사이의 공백기를 다루는 작품이 언젠가 나오기는 할지 궁금합니다. 엔딩 크레딧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만달로리안 시리즈의 컨셉 아트로 끝내기가 스타워즈 드라마 엔딩 크레딧의 전통이라면 전통이었는데 이번 작품부터 무언가 마블 영화처럼 나름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엔딩이 쓰였습니다. 왕좌의 게임 느낌도 나고 레벨즈 시리즈의 2D 벽화 애니메이션 연출 느낌도 나는데요. 엔딩 크레딧에 등장하는 영문모를 글자들과 도형들은 스타워즈 은하계의 지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 두었으니 한번 재미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안도르와 더불어 이번 아소카는 고전적인 스타워즈 소설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정말 이유 작품을 보는 것 같다는 점에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데이브 필로니가 단독으로 감독 데뷔한 실사 매체는 처음이라 그런진 몰라도 스토리가 의미 없이 늘어진다는 점, 장면 촬영 자체가 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액션씬이 다소 아쉬운 감도 있다는 점 등 스토리 외적인 점에서는 지적받을 부분들이 다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야기가 느리지만 확실히 빌드업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은 배우들의 연기가
연기가 어색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 배우들이 연기를 어색하게 할 짬은 아니고 이것 또한 아마도 디렉팅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배우들이 자기 기량을 100% 발현한다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는 캐릭터의 움직임을 따라하고 그들을 미리 연기했던 성우들의 억양을 흉내내려고 해서 생긴 딜레마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이 점은 드라마가 진행되다 보면 더 나아질 것 같네요. 새로운 설정만 조명하기보단 코렐리아와 같은 스타워즈에서 이미 유명하고 빌드업을 많이 한 굵직한 설정들을 가져와서 쓰는 점도 좋았고, 또 다른 은하계나 사이온의 눈처럼 무지막지하게 큰 배짱 있는 요소들을 이야기에 넣은 점도 좋았습니다.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스타워즈 은하계에 자극을 불어넣는 데에는 데이브 필로니만한 사람은 없다고도 말하고 싶네요. 아소카 3화는 생각보다 이야기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2화에서 모건 세력의 수송선에 추적 장치를 붙였던 걸 쫓아가서 찾았다 선에서 이야기 전개는 끝이 나는데요. 그렇지만 캐릭터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액션 등등 볼거리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3화는 에즈라를 찾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여정을 시작한 사빈과 아소카가 제다이 셔틀 안에서 수련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한때 루크가 밀레니엄 팔코노에서 수련했던 것처럼 사빈도 눈을 가리고 아소카의 공격을 예측하는 식으로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루크와는 다르게 사빈은 포스를 전혀 쓰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만달로어인 특유의 급한 성격으로 훈련은 진행될 기미가 없습니다. 보통 제다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제다이 훈련을 시작해야 뭔가 진도가 나아갈 정도로 그 훈련의 강도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드라마 시점의 사빈은 벌써 30살인데 이제서야 제다이 훈련을 시작하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결과입니다. 사빈은 자기 딴엔 정말 열심히 훈련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아소카의 성에 찰 리가 없고, 옆에서 후양 박사님도 역대 최악의 파다완이라고 거들어주는 바람에 말년에 만달로어인 아티스트 반란군이란 설정에 포스 감흥자란 설정까지 괜히 붙은 불쌍한 사빈은 드라마 내내 자존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남매지간 중에서 누이 쪽을 늦은 나이에 훈련시킨다는 설정만 두고 보면 정말로 루크와 레아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아마 드라마는 에즈라와 사빈 이야기를 계속해서 루크와 레아처럼 끌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사빈이 고통받고 있는 사이 이야기는 헤라의 시점으로 넘어옵니다. 기아민 홈1에서 헤라는 신공화국 초대 수상인 몬모스마, 호스니안 프라임 행성의 의원인 하마토시 오노 의원 등 의원위원회 일원들과 회의를 합니다. 한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같은 반란군 지도자 출신인 헤라와 모스마는 반갑게 인사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헤라가 아무리 코렐리아 행성의 제국 추종자들 이야기를 심각하게 해도 제국 출신들은 신공화국 정부에도 이미 많다고 속편한 얘기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속이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모스마 역시 시청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답답한 표정인데, 이 대화는 다른 의원들이 끼면서 점점 더 가관이 됩니다. 헤라가 스론 대제독의 생존 가능성을 언급하자 모스마가 화들짝 놀라며 그의 생존 가능성을 되묻는데, 우선 실사작품에서 몬모스마가 스론 대제독의 이름을 언급하는 걸 볼 날을 상상도 못했다는 건 차치하더라도 옆에 있던 시오노 의원이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서 다시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헤라가 신공화국 자산을 빼돌려 스론과 함께 사라진 에즈라 브리저를 찾는 데에 쓸 게 뻔하다는 시오노 의원은 사실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레지스탕스 시리즈의 주인공 카즈다 시오노의 아버지인 하마토 시오노입니다. 후일 스타킬러 기즈에게 터지는 호스니안 프라임 행성을 대표하는 의원이죠. 아쉽게도 시오노 의원은 행성과 함께 터지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밥맛 떨어지는 의원은 헤라를 무슨 능력 없는 장군 취급을 하는데, 헤라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클론 전쟁기 함선을 기함이랍시고 넘겨준 군부의 명령을 따라 신공화국 기동함대를 이끌고 혼자 제국 잔당을 사냥했고, 이후에는 스타워크 전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맡으며 반란군 연맹은 물론이거니와 신공화국에도 아주 큰 공적을 세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상도 앞에 있고 하니 평소였으면 체면을 위해 눈치를 봤을 헤라도 이번에는 어지간히 화가 났는지 시오노 의원에게 군필이냐고 물었고, 당연히 미필 정치인이었던 시오노 의원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전드 세계관의 신공화국 전개에는 보탄 종족 의원인 보르스크 페일라라고 딱 이런 캐릭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오노가 그의 피를 이어받은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시오노가 입을 다무니 이제 다른 의원들이 말을 시작합니다. 만달로리안 시즌3 이야기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프 기디온이 만달로어 행성 권역에서 깽판 쳤던 건 기억 못하고 제국 잔당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천하태평하게 말하는데요. 아마도 모스마가 헤라를 지원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줬겠지만, 대나브계로 신공화국 기동함대를 파견하는 걸 허락해달란 헤라의 요청은 결국 묵살되고 맙니다. 여담이지만 대나브 행성계는 공교롭게도 루크와 요다가 훈련했던 데고바 행성이 위치한 곳이며, 매번 의장으로 번역되던 챈슬러를 수상으로, 태양계로 번역하던 시스템을 행성계라고 번역해준 이번 아소카 자막 번역가분을 아주 칭찬하고
탈환하고 싶다는 말도 드리고 싶습니다. 개판 그 자체인 신공화국 전개를 보며 혈압이 최고조에 달할 때쯤 드라마는 헤라와 케이넌의 아들인 제이슨을 보여주면서 진정 좀 하라고 말합니다. 애니 버전의 모습에 비해서 훨씬 귀여운데다가 뭔가 케이넌의 관상도 제이슨에게서 보여서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빈과 아소카는 결국 헤라와 신공화국 함대의 지원 없이 자신들끼리라도 움직이기로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빈은 겸사겸사 포스 수련도 하는데요. 아직 포스의 포자도 모르는 사빈인지라 사빈이 언제쯤 포스를 쓰게 될지, 그보다 아소카는 사빈이 포스 감흥자라는 건 언제 알았던 것일지 그 뒷이야기를 더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사빈도 사빈이지만 만달로어인이 제다이가 된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후양의 코멘트도 제법 재밌었습니다. 새삼 전쟁을 숭배하고 무기를 종교로 삼는 만달로어인들이 내면의 균형과 평화를 우선시하는 제다이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데나브 행성계에 있는 시토스 행성에 도착하자마자 통신교란이 그들을 방해하고 아소카 일행의 눈앞에 거대한 사이온의 눈이 들어옵니다. 멀리서 보니 진짜로 특이한 모습인데요. 후양 박사가 우주선을 스캔하기 시작하자마자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신하티와 마록이 이끄는 스타파이터 부대가 그들을 기습합니다. 전투기 6대가 두들겨 패는 데다가 사이온의 눈에 달린 터보레이저까지 그들을 노리면서 아소카의 셔틀은 잠시 먹통이 되고, 아소카는 수리 시간을 벌기 위해 우주복을 입고 셔틀 밖으로 나가 광선검으로 전투기들을 썰고 총탄을 튕겨냅니다. 토그루타 종족 머리 모양에 맞는 우주복이 있다는 사실이 참 귀여웠습니다. 간신히 셔틀을 재부팅하고 시토스의 대기권으로 내려간 아소카 일행은 대규모 퍼길무리를 마주합니다. 클론 전쟁 시리즈 멀레벌런스 워 에피소드에서 아소카와 아나킨 일행이 거대한 우주 가오리들과 만났던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저렇게 거대한 동물들을 우주에서 혹은 초공간에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무시무시할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퍼길들의 도움으로 신과 마록의 추적을 따돌린 아소카 일행은 빽빽한 숲에 착륙해 한숨을 돌리고 후양의 스캔 내용을 보고받습니다. 사이온의 눈은 6개의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급 하이퍼드라이브 엔진이 달려있는 거대한 초공간 도양 링이었습니다. 보통 초공간 도양 링은 하이퍼드라이브가 실리지 못하는 소형 전투기 보조용으로만 사용되어 왔는데, 사이온의 눈은 스타 디스트로이어에도 맞을 정도로 거대한 크기인데요. 좌표와 항로만 알면 이웃 은하계로도 이동할 수준의 강력한 기기인 만큼 나중에는 저 사이에 스론의 키메라함이 도킹된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 디스트로이어급 전함에 모듈식 파츠가 끼워 맞춰진다니 메카닉 덕후는 벌써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숲에 숨어든 아소카 일행을 찾으라는 베일런의 명령으로 이번 에피소드는 끝이 나는데, 이야기는 느려도 워낙 배경 설정들이 재미있어서 에피소드 하나 정도야 그럴 수 있지 않은 마음으로 드라마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여운 제이슨의 얼굴을 봤으니 말이죠. 아소카 4화를 보기도 전에 이번 화의 제목이 폴른 제다이란 이야기만 듣고 이번 화에서 정말 제대로 뭔가를 보여주겠구나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한국 번역은 제다이의 추락이지만 사실 타락한 제다이, 몰락한 제다이라는 의미로 접근하면 아소카와 베일런, 마록, 그리고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까지 제다이 기사단을 등졌던 이 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모조리 관통하는 제목이 될 테니 말이죠. 그리고 훌륭한 제목만큼이나 이번 에피소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애니메이션 시리즈 설정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할 말이 많은 이번 화 제다이의 추락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시토스 행성에 불시착한 사빈과 아소카를 조명하며 시작합니다. 엇나가던 사빈이 나름 결단을 내리고 아소카와 여정을 떠났기 때문에 3화의 우주전도 그렇고 아소카와 사빈의 합은 나름 잘 맞았는데요. 다만 두 사람의 목적이 서로 다른 방향에 있다 보니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에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아소카는 스론이 제국의 계승자로 돌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즈라에게 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선 안 된다며, 아무리 에즈라가 스론과 함께 있다 한들 데이를 위해서는 집착을 가져선 안 된다는 굉장히 제다이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사빈은 오로지 자신의 가족인 에즈라를 구하기 위해서 스론이 초래할지도 모를 전쟁을 감수하고 이타심일지 이기심일지 모를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사빈은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아소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가 싶지만 결국 대답하지는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죠. 두 사람의 이런 입장 차이는 에피소드 초반엔 대사로만 드러나지만 종장에 가서 두 사람이 할 선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후양과 두 사람이 우주선을 수리하는 동안 모건 일당은 다른 은하계로 넘어갈 최종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항로 계산 단계에 돌입합니다. 계산이 끝나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신하티와 마록 그리고 드로이드와 부하들까지 보내서 그들을 제압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25,000년의 짬밥이 있었던 후양 박사가 돌연 영화 리얼스틸을 방불케 하는 장면을 찍으면서 암살 드로이드들을 두들겨 팼고, 베스카 갑옷을 입은 사빈과 광선검을 든 아소카의 활약을
계약으로 사태는 정말 빠르게 잦아듭니다. 후양은 두 사람이 협업하는 모습을 보며 서로 잘 붙어 있어 달라는 부탁을 하나 합니다. 스토리는 잠시 아름다운 신공화국 함대를 다시 비춥니다. 헤라가 지휘하는 홈원호는 의원회의 반대로 아소카를 지원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함선들과 함께 대기해야만 했는데요. 헤라는 그럴 시간이 없다며 바로 제이슨과 함께 고스트호로 올라 아소카와 사빈을 도와주려 합니다. 고스트호가 홈원에서 나서자마자 엑스윙 5대가 접근하길래 헤라를 저지하려고 떴나 싶었지만 만달로리안 시리즈에서 맹활약한 카슨 테바 대위를 비롯한 파일럿 5명이 자발적으로 헤라를 돕기 위해 나선 것이었습니다. 아소카 1화에서 E윙을 보고 눈이 돌아가나 싶었지만 역시나 낭만은 엑스윙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헤라와 피닉스 편대가 시토스로 출발하면서 아소카 일행은 조금만 더 버티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건 세력의 부하들을 때려잡은 사빈과 아소카는 그 너머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마록과 신하티를 마주하고 각각 한 명씩 맡아 결투를 벌입니다. 신과 사빈은 이쯤 되면 너무 자주 만나서 정이 들 정도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인퀴지터를 과거에 여러 처리한 전적이 있었던 아소카는 잔재주들을 제법 많이 선보이는 마록을 상대로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를 금방 제압합니다. 마록의 정체를 두고 정말 2015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엄청나게 많은 음모론들이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등장했지만 스타워즈 공식 홈페이지가 밝혔던 것처럼 마록은 그냥 마록이었습니다. 다만 그 육신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나이트 시스터의 마법으로 움직이고 있던 속이 빈 기사갑옷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마록의 홍보 이미지가 공개되었을 때부터 왜 저런 녹슨 갑옷을 입고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아마도 모건이 오래전에 죽은 인퀴지터의 시신을 손에 넣고 마법으로 되살려내서 좀비로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클론 전쟁 시리즈나 제다이 오더의 몰락 게임 등에서도 밤의 잠에 단 일원들이 마법으로 망자를 살려내 부하로 쓰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보였었죠. 아소왕 전설에서 마녀 모건에 의해 늑대가 된 기사 마록의 이름 어원에 충실한 정체는 마록이 다른 어떤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바람 빠진 인퀴지터 시체 앞에 뻘쭘하게 서있던 아소카는 먼저 가서 모건 일당을 저지하라는 사빈의 말을 따라 홀로 적진으로 향합니다. 후양 박사의 말대로 신하티를 상대로 2대1로 결투를 벌였으면 최소한 신을 인질로 삼기라도 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그럴 기회를 놓쳐버렸죠. 사빈은 신을 상대로 힘겹게 싸움을 이어나가는데 익숙하지 않은 광선검과 쓰지도 못하는 포스보다는 아직 만달로어인으로서의 싸움 방식이 더 편해 보입니다. 만달로어인들은 과거 영광스러운 시기에 갑옷과 무기만으로 제다이를 상대로 호각으로 싸웠던 전투민족이니 오히려 이런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으니 사빈은 더 쉽게 신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던 사빈을 왜 제다이로 키우기로 했는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자신이 밀리기 시작해서인지 시간을 끌 만큼 끌었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신은 결투를 포기하고 갑자기 닌자처럼 연막탄을 뿌리고 달아납니다. 한편 먼저 출발한 아소카는 홀로 후드를 둘러쓰고 유적에 앉아서 그녀를 맞이한 베일런을 상대합니다. 베일런은 지난 에피소드들에서도 그렇고 같은 제다이 기사단 출신인 아소카를 없애는 걸 그리 달갑게 여기진 않는 모습인데요. 아소카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비슷한 처지인 사람끼리 만나 오히려 반갑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하지만 베일런의 의도가 어떻건 그가 아나킨의 이름을 들먹이자 아소카는 바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과거를 계속해서 부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드라마 오비완 케노비에서도 오비완은 자신이 아나킨을 저버렸다는 죄책감에 수년간 무기력하게 살아갔지만 결과적으로 다스베이더와의 결투를 통해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란 사실을 깨달았죠. 아소카 역시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마음속 어딘가에 걸어잠그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점은 아소카에게 큰 약점으로 다가오죠. 반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베일런은 자신이 모건을 돕는 목적을 살짝 알려줍니다. 그는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스론이 가져올 전쟁은 필수적이며 파괴해야만 창조할 수 있다는 진실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인지는 감이 전혀 오지 않지만 어찌됐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사실은 아소카가 추구하는 바와 전혀 다른 방향이었고 광선검을 뽑아드는 아소카를 상대로 베일런은 정말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하겠냐 유감스럽다며 천천히 칼을 빼내듭니다. 두 사람의 결투 장면은 촬영 기법이 밋밋했던 것만 빼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특히나 베일런경이라 불리는 베일런 스콜의 광선검 검식은 굳건하고 막강한 것이 마치 다스베이더를 보는 것 같다는 인상도 들었습니다. 그런 그를 상대로 아소카가 특기인 쌍검술 자르카이를 쓰지 않고 전공법을 택하는 모습은 꽤 의외였습니다. 상대의 힘을 그대로 맞받아치기보다는 속도와 기동성으로 상대방의 혼을 쏙 빼놓고 연이어 속공을 하는 것이 아소카의 그간의 전투법이었으니 말이죠. 마치 반란군 시리즈에서 다스몰과 오비완이 그러했듯 두 사람은 합을 맞춰가며 서로 자세를 여러 번 바꿔가며 싸웠는데 아소카는 아무리 폼을 바꿔도 우직하게
강력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베일런을 버거워합니다. 그러다가 아소카는 베일런이 다시 한번 스승 이야기를 하자 평정심을 잃고 분노에 휩싸이더니 그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그 사이에 지도를 빼내려 했지만 마법으로 달궈진 지도를 집었다가 그만 화상을 입고 맙니다. 손의 부상, 베일런의 계속되는 몰아붙이기, 그리고 타이밍 좋게 나타난 신하티로 인해 사빈이 죽었다고 판단한 아소카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뒤늦게 사빈이 나타나서 오해는 풀리지만 아소카는 베일런의 결정타로 그만 절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사빈은 아소카가 빼낸 지도를 총으로 겨누며 파괴할 것이라고 베일런에게 으름장을 놓지만 사실 그럴 수 없다는 걸 두 사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베일런은 포스로 사빈의 머릿속 고민을 읽고는 같이 에즈라를 찾으러 가자며 스타워즈 세계관 빌런의 국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를 시전합니다. 이 장면에서 꽤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바로 사빈의 가족이 모두 만달로어에서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시간대에 모프 기디온에 의해서 일어난 1000개 눈물의 밤에 사빈의 가족인 렌 일족도 몰살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빈이 만달로리안 시즌3에 일어난 만달로어 탈환전에 가담하지 않고 더더욱 로타랭성에 남아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를 에즈라만 하염없이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즈라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사빈이었기에 사빈은 베일런의 제안에 넘어가 그의 포로가 되었고, 베일런은 신과 사빈까지 챙겨야 하는 손녀가 갑자기 둘로 늘어납니다. 아소카도 하지 못했던 사빈의 훈련을 베일런이 신을 통해서 거울 치료로 해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에피소드들에서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말이죠. 다른 은하계로 향하는 항로 계산이 결국 끝나고 베일런은 추격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지도를 파괴하고는 사빈과 함께 사이온의 눈에 도착합니다. 사빈의 결정은 때마침 그녀를 돕기 위해 출발한 헤라의 신공화국 기동대가 늦지 않고 제때 도착하면서 더더욱 아쉬움을 자아내는데요. 출발 준비를 마친 사이온의 눈은 헤라와 신공화국군을 무시한 채로 그냥 초공간 도약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 다른 은하계로 도약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사이온의 눈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은 고스트오와 엑스윙들은 일렁이는 초공간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고 파괴되었습니다. 다행히 테바데이와 다른 엑스윙 한 대는 목숨을 부지했지만 말이죠. 그 처참한 광경을 눈앞에서 마주한 헤라는 이제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전쟁의 장작을 어떻게든 꺼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옵니다. 베일런의 공격으로 절벽에서 떨어진 아소카는 세상 사이의 세상이라 불리는 아공간으로 우연히 넘어옵니다. 세상 사이의 세상은 스타워즈 반란군 시리즈에 등장한 공간으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하겠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모든 시대의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워낙 애매모호한 설정인데다가 창조자인 데이브 필로니도 이곳을 어떻게 쓸지 아직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곳이라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 단언하기는 참 힘든데요. 필로니 본인은 시간여행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소카는 에즈라에 의해서 세상 사이의 세상으로 끄집어내져서 죽을 뻔한 목숨을 부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운명이건 아니건 이곳은 과거와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면 틀림이 없죠. 세상 사이의 세상에서 아소카를 스닙스라 부른 이는 당연하게도 아나킨 스카이워커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보게 될 줄 몰랐다는 말만 들으면 3도1 너머에서 아직 올 때가 안 됐다며 돌아가라고 하는 유령 같아서 웃긴데요. 많은 분들이 아나킨의 광선검이나 에피소드 마지막에 임페리얼 마치로 말미암아 저게 베이더의 함정이라고 여기기도 하던데, 광선검은 그냥 크롬 파츠가 어두워서 까맣게 보일 뿐인 것이고, 이 시점에 아나킨은 제다이로 귀환하여 포스의 영이 된 지 오래이기에 다스베이더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베이더의 거처였던 포트리스 베이더가 한때 세상 사이의 세상으로 통하는 입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엮는다면 베이더의 함정일 가능성이 아예 제로인 건 아니지만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소카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 아소카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아나킨이 찾아와 과거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이야기가 다음 화에서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페리얼 마치는 아소카가 마지막으로 만난 아나킨의 모습이 다스베이더였기 때문에 차마 마주하기 힘들었던 마음속 무언가를 결국 만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의 흐름상 넣은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오비안 케노비 드라마처럼 이제 아소카도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겠네요. 이제 드라마 아소카는 데이브 필로니가 직접 감독한 50분 분량의 제5화로 넘어갑니다. 북미에서는 극장에서 이 에피소드를 상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있을 것 같은데요. 스론을 향해 출발한 모건 일당과 사빈, 사이온의 눈을 목격한 신공화국의 헤라, 그리고 아나킨과 만난 아소카까지 이번 화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건 다음 5화는 상상을 초월한 무언가를 보여줄 것은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솔직히 이번 에피소드 리뷰 서문을 무슨 말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평범한 극찬만으로는 5화를 요약하긴 힘듭니다. 다만 2008년부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온 데이브 필로니가 15년 동안 꾸준히 밀어온 자신만의 페이스로 큰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참 오만 가지 감정이 들었던 건
건 사실입니다. 아소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나온다고 2010년대 초반에 말했으면 믿는 사람이 있긴 했을까요? 드라마 아소카 5화인 그림자 전사는 세계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참 기념할 만한 에피소드였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드라마는 아소카와 사빈을 쫓아 시토스 행성에 온 헤라와 카슨테바 대위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사이온의 눈은 이미 출발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시토스 행성은 무슨 일이 있긴 했었냐는 듯 조용한 상황이었죠. 오직 후양 박사만이 남아 사빈의 벗겨진 만달로리안 헬멧을 들고 침울해하고 있었습니다. 후양은 특히 눈 렌즈 부분이 모양도 바뀌고 움직여서 3PO와 달리 감정 표현이 잘 드러나 공감하기 더 쉬웠던 것 같은데요. 겁이 많은 제이슨은 믿음직스러운 건 몰라도 폭력적인 건 확실한 드로이드 차퍼의 뒤에 숨어 엄마 헤라를 따라서 유적을 돌아봅니다. 그때 헤라에게 걸려온 몬모스마의 연락, 시토스로 무작정 움직였는데도 스론 대제독의 복귀에 대한 단서나 제국잔당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 신공화국 의원들에 의해 영구 해임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경고였습니다. 아소카의 시점으로 넘어옵니다. 세상 사이의 세상에서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만난 아소카는 기억을 잠시 잃었는지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지만 이내 자신이 베일런 스콜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아나킨은 아소카의 대답을 듣고는 그렇다면 아직 살 기회가 있는 것이라며 다행이라고 말하죠. 누가 들어도 저승 너머에서 넌 아직 올 때가 안 됐어 레파토리를 선보이는 아나킨은 아소카에게 마지막 훈련을 끝내주러 왔다고 말하는데요.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긴 하지만 아나킨의 훈련 내용만큼은 간단 명료합니다. 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를 골라라. 아소카는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반란군 시리즈에서 다스베이더를 상대했을 때와 비슷한 답을 했지만 아나킨은 주저없이 광선검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아소카는 떠올리기도 힘들어했던 스승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며 서로 광선검을 맞부딪히죠. 아소카가 제다이 시절 아나킨의 건물을 모조리 받아치고 오히려 유효타까지 날리는 모습은 그녀가 아나킨의 제자라는 점에서 아나킨의 가르침을 하나도 잊지 않았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아소카는 이미 아나킨이라는 스승을 뛰어넘은 상황이었죠. 다만 딱 한 가지 장애물이 그녀의 성장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나킨과 아소카가 세상 사이의 세상에서 싸우는 동안 독립운동가 어머니의 커리어가 정치인들에 의해 끝장나게 생긴 신둘라 집안은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제이슨이 돌연 파도 소리에 광선검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들려온단 말을 했고 아들의 말을 들은 헤라는 직감적으로 아소카라도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믿음하에 시토스의 바다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뿐 아니라 헤라도 광선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식으로 연출이 된 점이 조금 의아하긴 한데 세상 사이의 세상이 현실 세계와 양방 모두 이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시토스 역시 로탈 행성의 제다이 사원과 마찬가지로 포스의 기운이 강한 행성이기에 서로 다른 차원끼리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제자에게 발길질을 당한 아나킨은 젊을 적 성격 못 버리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바닥을 절단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뿌연 안개 너머로 무언가가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대목에서 대충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어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잠깐 일시정지를 했다가 다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 팬이라면 보면서 덜덜 떨었을 장면, 바로 클론 전쟁기 이야기가 실사판으로 풀린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만 두고도 1시간은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려운데 일단 배우 얘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린 아소카를 연기한 아역 배우는 올해 16살인 아리아나 그린블렛으로 최근에는 영화 바비와 아담 드라이버 주연의 65에 출연했고 MCU에서는 어린 가모라로 잠깐 출연한 적이 있는 배우입니다. 회상 장면에서 아소카와 아나킨 모두 제다이 이야기 애니메이션 시리즈 혹은 아나킨의 경우 핫토이 피규어에서 보았던 옷을 입고 등장하는데요. 아소카도 아소카지만 젊은 헤이든의 얼굴도 몹시 자연스러웠고 목소리도 중후해져서 클론 전쟁 시리즈 아나킨 성우였던 맨 랜턴 느낌이 나는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갑자기 클론 전쟁 초창기로 넘어간 아소카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배경을 돌아봅니다. 전장의 안개 너머로 보이는 ATT 워커와 라티건십의 실루엣, 실사 갑옷을 입은 배우들이 연기한 501사단, 그리고 그들 모두를 이끄는 듬직한 아나킨 스카이워커 장군까지. 처음에는 클론 전쟁 극장판에서 다뤄진 테스 전투인가 했지만 클론 병사들 사이로 트윌렉 민병대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라일로스에서 벌어졌던 모종의 전투인가도 싶습니다. 501사단이 전쟁 초기에 라일로스로 파병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전투는 드라마를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전투인 것 같네요. 여담이지만 프리퀄 특유의 생동감이나 쨍한 색채, 사방의 요소들이 바글바글한 배경은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회상신인데다가 드라마니까 이해는 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봐온 클론 전쟁 작품들과 분위기가 전혀 달라서 제법 신기했네요. 아소카는 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에 무슨 훈련이냐고 묻지만 아나킨은 내 알 바 아니라며 알아서 이해하라고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아나킨을
아나킨을 따라간 아소카가 전쟁터에서 마주한 것은 부상당한 클론 병사들이었습니다. 붕대를 감아 앞도 보이지 않는 클론 병사는 들것에 실린 채로 아소카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죠. 하지만 아나킨은 아소카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캐주얼하게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어지는 아나킨과 아소카의 대화는 클론 전쟁 애니메이션 시리즈 내내 반복되었던 전쟁기의 제다이의 책임, 클론 전쟁기의 제다이가 처음 된 파다완들의 잔혹한 현실을 다룹니다. 우리의 실수가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나는 이러려고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는 아소카.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제다이도 바뀌어야 하고 지금은 아소카를 군인으로 키워야 한다는 아나킨. 단편 애니메이션인 제다이 이야기 5화에서도 아나킨의 교육책은 간단하지만 혹독했습니다. 그저 제자를 강하게 키워서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던 아나킨의 모습이 드라마 회상씬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더 이상 싸우기 싫다면 죽어야지. 아나킨은 말합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요? 시스다운 이분법을 아는 아나킨에게서 다스베이더의 뒷모습을 알아본 아소카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짓습니다. 이어서 시점은 3년여가 지난 클론 전쟁 종전기 만달로어 공방전으로 넘어옵니다. 아소카는 어느덧 쌍검수를 쓰고 2세대 클론 장갑복을 입은 렉스 대위와 332 분견대가 아소카를 따릅니다. 다스모를 따르는 만달로어인들과 테무에라 모리슨이 연기한 실사판 렉스 대위를 보니 클론 전쟁 7시즌이 방영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요. 에셋들이 너무 완벽하게 다 있다 보니 클론 전쟁 시기를 다루는 실사 드라마도 한번 내주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생기다가도 또 타임라인이 한바탕 난리가 날 걸 생각해보면 욕심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나킨은 아소카가 혼자 수행했던 만달로어 공방전을 보면서 아소카가 자신의 가르침대로 전사가 되었다며 칭찬합니다. 새삼 실사판으로 보니 아무리 종전기라도 아소카가 사령관이니 뭐니 하는 책임감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어린아이라는 것이 체감되었는데요. 아나킨은 전장을 바라보는 아소카에게 자신이 오비안에게 모든 걸 전수받은 것처럼 아소카도 자신의 모든 걸 전수받을 것이고 그렇기에 유산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소카의 말처럼 클론 전쟁기에 처음으로 제다이가 된 아소카 세대에게 유산이란 죽음과 전쟁뿐이었죠. 아나킨은 아소카가 그 이상이라며 부정했지만 후일 다스베이더가 된다는 운명을 알고 있는 아소카는 그 말에 아나킨 스카이워커 당신은 모두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력하고 위험하니 그 이상이 맞긴 맞았다고 동의합니다. 아소카 타노의 단 하나의 장애물, 그것은 선택받은 자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나킨 스카이워커라는 제다이를 구원하고 귀환시킨 그의 아들 루크와는 다르게 아소카는 아나킨의 가르침, 그의 역사, 그의 유산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확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소카는 제다이 기사단을 나서서 자신은 제다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클론 전쟁 실시즌의 마테즈 자매 이야기처럼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아소카만큼 제다이의 이미지에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의회니 제다이 최고 평의회니 하는 의결기간을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그저 이타시마나로 사람들을 도우러 은하계를 방랑하는 빛의 전사. 그것이 제다이는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제다이 같은 아소카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 아소카였기에 베일런 스콜이 결투 중에 했던 대사 너의 유산은 너의 스승처럼 파괴와 죽음뿐일 것이다 라는 말은 아소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아소카는 루크처럼 제다이 아나킨 스카이워커에게 네가 옳았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아나킨은 이제는 붉은 광선검을 들고는 아소카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살 거냐 죽을 거냐. 아소카는 고르기 싫다며 답을 피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더더욱 보기 고통스러운 시스로 타락한 자신의 스승과 맞서게 됩니다. 다스베이더의 실루엣과 목소리가 오버랩되는 아나킨을 상대로 아소카는 한때 오비완이 그러했던 것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아나킨을 제압하고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데요.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도 결국 아나킨의 질문에 나는 살기로 결정했다며 결심을 내린 아소카. 아나킨이 다스베이더건 자신이 제다이가 아니건 지금껏 그러했고 앞으로 그러하겠지만 아소카는 아소카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제자의 결심에 미소 짓는 아나킨. 아나킨은 아소카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단 말을 남긴 채로 사라집니다. 다스베이더의 정체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음을 깨달아 더욱 강력한 제다이가 되었던 오비앙 케노비, 그리고 그를 다룬 드라마 오비앙 케노비가 자꾸 떠오르는 것은 요다라인 제다이 기사들의 서사가 비극적이면서도 절절해서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드라마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실사작품 시리즈의 역사를 같은 타임라인에 있다고 공공연히 못 박으면서 신공화국기를 배경으로 그야말로 프리퀄과 클래식, 시퀄, 애니메이션까지 작품들의 대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란군 시리즈 스토리의 플롯을 의탁하면서 아소카를 굳이 드라마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가 뭐였나 하는 의문을 품게 했지만 5화에 접어들어 이 장면이 되어서야 드디어 아소카라는 드라마의 제목에 걸맞는 스토리라인을 선보이면서 서사를 풀어냈습니다. 아소카 타노라는 캐릭터가 초반에 엄청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아이콘으로 꿋꿋하게 스타워즈 스토리라인에 등장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메타적으로도 좋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오비완이나 요다처럼 새삼 더 친절하게 말해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나킨의 교육법은 예나 지금이나 극단적인 게 참 아나킨답다는 생각도 들어서 웃겼던 것 같습니다. 아소카의 세상 사이의 세상 경험은 헤라의 고스트오가 아소카를 찾아내면서 끝이 나고 우리는 아무도 바라지 않았던 토그루타 종족의 맨머리를 마주해야만 하면서 아소카는 내면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기존의 자신보다 한층 더 성장하게 됩니다. 아소카 타노의 이야기는 많이들 눈치채셨겠지만 반지의 제왕 시리즈 간달프의 서사와 동일합니다. 악마 발록에 의해서 절벽으로 떨어져 죽었던 마법사 회색의 간달프가 아직 속세에 남아서 수행할 임무가 남아있음을 인정받고 백색의 간달프로 돌아와 프로도 일행을 도와줬던 것처럼 말이죠. 레벨즈 시리즈는 에필로그 스토리에서 아소카에게 의도적으로 백색 로브와 지팡이를 들려줘 아소카가 죽음을 초월한 어떤 경험을 했을 것이란 암시를 주었다가 이번 드라마에서 해당 복장을 없애면서 설정을 레트콘했는데요. 왜 이런 설정 변경을 했을까 싶었는데 이번 화를 토대로 오더 66일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회색 로브의 아소카가 백색의 아소카로 진정하게 거듭나는 이야기를 드라마에서 해주기 위함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데이브 필로니와 배우 로자리오 도슨 모두 아소카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달프 캐릭터에 대해 많은 논의를 나누었다고도 하죠. 아소카의 목숨은 구했지만 상황은 그 이상으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소카가 포스의 힘으로 사빈이 모건 일당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설상가상으로 신공화국 함대가 헤라를 저지하러 오면서 아소카와 헤라는 일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모건 일당을 뒤쫓을 방법을 찾으려 했죠. 카슨 테바가 레아를 언급하면서 오르가나 의원도 헤라를 이 이상으로 도와주진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혹시 이번 드라마 혹은 다음 시즌에 스론의 위협을 논하는 은하 의회 장면이 등장하면 레아 오르가나도 출연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지도도 없는 가운데 아소카는 도박을 하나 합니다. 바로 우주골의 퍼기를 통해서 페리디아 항로를 알아내려고 했던 것이었죠. 제다이 아카이브에 의하면 페리디아 항로가 퍼길들의 이주 경로였다는 후양 박사의 정보가 있었기에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 같은데요. 아소카는 퍼길무리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개체에게 다가가 교감을 한 뒤 마치 피노키오 이야기나 영화 니모를 찾아서처럼 고래 입안에 우주선체로 들어가 다른 은하계로 초공간 도약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에피소드에서 세상 사이의 세상 씬보다 더 좋았던 장면이 이 퍼길들의 이주 장면이었습니다. 스타워즈에서 자연 이야기, 특히 자연의 신비라는 소재는 아주 한정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보통 클래식 시리즈에서는 엔도 위성과 이워크와 같은 하나의 지성체 종족 위주로 푸는 경향이 있었고 프리퀄 시리즈에서는 배경을 다채롭게 하고 공화국기의 채도 높은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외 제국기를 다루는 작품들에서는 제국의 압제를 묘사하기 위해서 파괴되는 배경 요소로만 사용되었죠. 그런데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연과 자연이 가진 힘 이야기를 꾸준히 해온 창작자가 바로 데이브 필로니입니다. 클론전쟁 시리즈와 반란군 시리즈, 저항군 시리즈에서 필로니는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강한 영감을 받아 자연과 동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묶는 포스 이야기를 곧잘 했죠. 우주골의 퍼길무리가 선보이는 경이로움과 웅장함은 스타워즈에서 정말 보기 힘든 희귀한 장면이었습니다. 제국기에는 자취를 감추었던 희귀 생명체 퍼길들이 새로 태어난 공화국기의 장대한 모습을 다시 드러냈고 그런 퍼길들을 공격하거나 자극하지 않고 얌전하게 길을 터주는 신공화국의 우주선들. 시대는 변하고 자연은 회복합니다. 사이온의 눈이니 하이퍼드라이브 링이니 수많은 기계부속들을 연결해야만 다른 은하계로 이동할 수 있는 인간과는 다르게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대자연과 퍼길. 드라마는 느리지만 임팩트 있게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헤라의 마지막 대사인 포스가 함께하길이란 대사까지 이번 5화는 정말로 스타워즈 팬이라면 기절할 만큼 내용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원래는 대본 없이 빠르게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도 프리스타일로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대본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니까 다음화가 더더욱 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아소카는 스타워즈 세계관을 어디까지 풍요롭게 만들어줄까요? 조지 루카스의 프리퀄 3부작과 클론전쟁 시리즈가 했던 양적 팽창이래 만달로리안을 시작으로 아소카까지 스타워즈 드라마들이 세계관의 깊이감 확장에 정말 큰 일들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소카 시리즈의 6화는 추억을 자극하는 지난 5화를 제치고 저의 새로운 최애 에피소드로 등극했습니다. 혼자 4-5번은 돌려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듄 시리즈의 비주얼을 선보이는 이번 에피소드에 들어간 디테일의 수준, 넘치는 새로운 설정, 거기에 스론과 에즈라의 귀함까지 너무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아 곱씹기만 해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드라마 6화 멀고 먼 곳으로는 스타워즈의 오프닝 문구인 오랜 옛날 멀고 먼 은하계에서 따온 제목으로 작중에서는 퍼기를 타고 페리디아로 향하는 아소카와 후양 사이에 오가는 대화에서 언급됩니다.
있습니다. 후양이 오래전 제다이 사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은하계의 역사 파트 1에서 3까지의 이야기가 스타워즈의 오프닝과 마찬가지로 오랜 옛날 멀고 먼 은하계에서로 시작된 것인데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는데 딱 오프닝 멘트만 쳐주고 컷해서 아쉬운 마음이 컸던 한편 스타워즈 이야기를 혹시 후양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기존에도 R2가 스타워즈 오프닝 크로를 전해주는 매개체라는 이야기도 영상으로 했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후양이 말한 이야기의 파트 1에서 3까지는 후양 박사가 제다이 기사단에 있었던 시절에 해줬던 이야기들이니 캐논 세계관상 제다이와 공화국 몰락기 이전에 있었던 세 개의 시대, 그러니까 제다이의 여명, 구공화국, 고공화국 이 세 개의 시대를 지칭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아소카가 퍼기를 타고 한시바삐 모건 일당을 뒤쫓는 사이 먼저 출발한 그들은 마침내 은하계를 가로질러 6화 만에 페리디아 행성에 도착합니다. 행성에 도착하자마자 모건과 베일러는 누가 더 페리디아에 대해 잘 아는지 대결이라도 하는 듯 속사포로 행성에 대한 설정들을 뱉어내는데 너무 정보량이 많아서 저도 신하티의 표정으로 멍하니 대사들을 귀에 우겨 넣었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에 의하면 이 페리디아 행성이란 고대 다소미르 마녀들과 그들의 문명 혹은 작중에서 언급되는 다소미리 마녀 제국의 기원이 되는 행성이며 퍼길들의 이동로 종착점 역할을 하여 그들의 무덤이기도 한 행성이라고 합니다. 다소미르의 마녀들은 이 퍼길들을 길들여 타고 스타워즈 은하계로 이주해왔다고 하죠. 또한 아주 오랜 세월 퍼길들의 무덤 역할을 해서인지 페리디아의 궤도에는 아예 퍼길의 사체와 뼈로 이루어진 고리가 생겼는데요. 아마도 현실 세계의 코끼리들의 생태를 반영한 소름 끼치면서도 재미있는 설정 같습니다. 지난번에 다소미르인들의 고대사가 레전드 세계관에서는 다른 은하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종족 크와 종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캐논 세계관에서는 아예 페리디아에서 강력한 마녀 제국을 건설한 뒤에 퍼기를 타고 스타워즈 은하계로 넘어왔다는 설정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퍼기를 길들여 탔던 설정은 과거부터 랭커를 길들여 탔던 다소미르 마녀들의 동물과의 접점을 배경으로 새로 만들어진 설정인 듯합니다. 페리디아에 도착하자 이야기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상에서 신호가 보내지고 있어 모건과 베일런, 신, 포로인 사빈까지 4사람은 페리디아의 지표로 향하는데요.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를 방불케 하는 다양한 구조물과 다소미르 마녀들의 거대한 석상들이 행성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3명의 마녀 데모들을 만나는데요. 클론 전쟁 시리즈에 등장했던 데모 탈진과 비슷한 외형을 지닌 이들은 각각 클로소우, 아크트로포, 라케시스라는 이름을 지닌 데모들인데요. 이는 그리스 신화의 운명의 새 여신인 클로소, 아트로포스, 라케시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게도 이 운명의 새 여신을 통틀어 모이라이라고 부르는데 포스의 밝은 면을 주관하는 딸의 콤보르 형상 이름인 모라이와 같죠. 작중 3사람의 데모들은 운명의 실이라는 능력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소미르 마녀들의 신묘한 힘의 기원이 은하계 외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부터 살아있었던 것일지도 모를 마녀 데모가 셋이나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이 컸습니다. 3사람은 모건을 반기며 그녀를 부른 목소리를 잘 따라왔냐고 물으면서 모건이 지난 에피소드들에서 들었다고 말한 목소리의 정체가 그들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러더니 스론을 찾는 모건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일행 중에서 제다이의 악취가 난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모건을 빼고 전부 제다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있어서 설마 셋 다 잡혀가나 했지만 역시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사빈이 안전을 목적으로 구금실에 잡혀갑니다. 사빈 자신은 자기 자신을 제다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확신이 없는 눈치지만 아소카나 마녀들이나 그녀를 제다이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참 재밌습니다. 사빈이 끌려간 뒤 에즈라를 찾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베일러는 페리디아의 황무지를 바라보며 우수에 찹니다. 그는 이곳이 꿈과 광기의 땅이며 동화가 현실이 된 곳이라고 말하는데요. 제다이 기사단에서 들은 동화를 드라마 내내 자주 언급했던 그는 사원에서 자라지 않아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일 때가 있다는 신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때 제다이였다가 지금은 제다이의 길을 포기한 베일러는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단순히 제다이 출신 용병인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 현재까지는 그 속내를 숨긴 캐릭터이기에 더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다가오는데요. 그는 자꾸 페리디아에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자신들을 부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소름을 끼치게 합니다. 그가 찾는 것이 강력한 데모들도 아니고 스론도 아니고 그가 이끄는 제국 잔당도 아니면 대체 페리디아에 뭐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베일런이 찾고 있는 이 무언가의 정체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환상에 빠져 다른 은하계로 넘어온 스승을 신
신하티는 의아하게 쳐다봅니다. 제다의 기사단 시절을 경험했던 베일런과 다르게 신은 그 시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자신이 지금 제다이인지 뭔지도 정체성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연 신이 베일런의 목표에 끝까지 동의하고 그를 따를지 아니면 시스처럼 스승을 배신하고 독자 노선을 타게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화에서 제다이 기사단 몰락 이후 훈련받은 제다이들을 보켄 제다이라고 불러서 당황했는데 일본어인 보켄은 번역하면 목검입니다. 다이뮤 보바펫 이후로 또 한 번 필터링 없는 일본어에 당황스러웠네요. 감옥에 갇혀서 턱도 없는 포스 훈련을 하는 사빈의 깜빵 위로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하제국 대제독 스론의 제7 우주함대 총기함 키메라함이 위압적인 배면을 내보이며 건물에 다가옵니다. 키메라함은 로탈 전투 당시의 피해 때문인지 오랜 시간 정비를 받지 못해서인지 여기저기 금빛 금속으로 누덕누덕 기워진 모습이었는데요. 그 배면 경납고를 무언가가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 바로 스론의 새로운 부대 나이트 트루퍼 사단 병력이었습니다. 황금 가면을 쓴 이녹 대장이 이끄는 나이트 트루퍼 사단은 스론의 이름을 외치며 오와 열을 맞추고 클로즈업된 그들의 갑옷은 키메라함과 마찬가지로 금이간 갑옷 여기저기에 금빛 금속이 붙어있고 나이트 시스터들의 의복과 같은 붉은빛 천이 감겨있는 모습인데 정황상 아마 마록처럼 좀비 비슷한 무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금 가면을 연상케 하는 헬멧을 쓴 이녹 대장의 이름인 에녹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에녹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녹과 나이트 트루퍼 사단 이야기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 하겠지만 에녹은 성서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굉장히 신비한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다른 스톰 트루퍼들이 나이트 시스터 마법에 의해서 죽어서도 스론을 신처럼 칭송하고 받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녹만큼은 그 이름의 기원으로 말미암아 보건대 죽지 않고 살아서 스론을 보좌하는 인물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키메라함에 데스 트루퍼들도 몇 명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 부관으로 등장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아무튼 다시 스론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작중 70살이 다 되어가는 노장이 된 스론은 외지 생활이 힘들었는지 10년 전까지만 해도 평소에 킥복싱을 취미로 할 정도로 몸이 날렵하던 사람이 배도 나오고 옷도 얼룩져서 힘든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럼에도 반짝이는 눈만큼 총명한 머리는 여전하여 모건 일행을 보자마자 우리에게 대적하려는 자들에게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는 명대사로 입을 여는데요. 스론은 자신의 부하들이 지하 묘지에서 무언가를 옮기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모건은 물건을 옮기는 데에 최소 사흘은 걸릴 것이란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거면 미리 좀 옮겨두지 10년 동안 뭐하고 있었나 싶긴 한데 만약 지하 묘지에서 좀비 부대에 쓸 시체를 가져오는 것이면 뭔가 상하지 않게 싱싱하게 냉동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해서 미리 옮기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스론은 제다이 기사단 출신인 베일런, 그의 제자 신, 거기에 포로인 사빈렌까지 페리디아에 왔다는 사실에 약간 불쾌함을 표합니다.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전략을 짜는 그였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 특히나 포스 유저가 아닌 그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포스나 자연에 관련된 무언가라면 더더욱 경계했죠. 스론은 부하들을 시켜서 화물을 옮긴과 동시에 사빈 렌이 에즈라를 찾아내서게 허락해주면서 베일런과 사빈의 약속을 지켜주는가 합니다. 그러면서 사빈이 에즈라를 찾으려는 희망 하나 때문에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는 걸 알고는 있냐고 묻는데요. 사빈은 스론의 말에 코웃음치며 너도 살아있는데 에즈라는 당연히 살아있을 것이라며 호언장담을 하면서 하울러라 불리는 거대한 늑대를 타고 에즈라를 찾아 떠납니다. 데이브 필로니가 그린 레벨즈 이후 스토리 일러스트와 똑같은 느낌인데 생긴 것만 무섭지 하는 짓은 영락없는 강아지라서 귀여웠습니다. 사빈이 떠나자 스론은 베일런 스콜과 신하티를 시켜 사빈을 뒤쫓고 혹여 사빈이 에즈라를 찾는다면 둘 다 없애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스론이 무인으로서의 의리를 지킬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포스에 호되게 당했다 보니 일처리를 확실히 하고 싶었나 본데요. 베일런과 신이 그의 지시를 따르면서 두 사람은 드디어 해와 달을 쫓는 두 늑대의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도중에 우주 사무라이 닌자들의 기습도 받으며 사빈은 겁쟁이 하울러의 후각에만 의존한 채로 에즈라를 찾아 나섰는데 하울러가 갑자기 바위 하나를 킁킁거리더니 소라게인지 거북이인지 모를 신기한 외계인들이 사빈 앞에 나타납니다. 호빗 종족을 연상케 하는 소라게인들은 사빈의 견갑에 그려진 스타버드 문양을 알아보았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로고를 전혀 다른 은하계 사람들이 우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빈은 그들을 쫓아가 그들의 마을에서 드디어 에즈라와 만납니다. 에만 에스판디의 에즈라는 나타샤 보르디초의 사빈과 만나니 더더욱 에즈라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모세처럼도 보이는 에즈라는 사빈을 보자마자 오래 걸렸다면서 와줘서 고맙고 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반란군 시리즈의 마지막 대사였던 다시 집으로 돌아갈 날이 기다려진다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에즈라가 사빈이 한 모든 일들 그리고 스론을 막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음에도 결국 다시 전쟁에 일어나게 될 현실에 어떻게 반응할진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10년간의 힘든 타양살이, 목숨을 건 도박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기대됩니다. 사빈과 에즈라가 10년 만에 재회한 사이 데모들은 스론에게 아소카 타노가 퍼기를 타고 페리디아로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론은 제다이 에즈라와 퍼길 때문에 페리디아로 추방되었던 만큼 표정이 바로 굳어버리죠. 스론은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는 모건에게는 아소카 타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달라고 말했고 데모들에게는 흑마법을 다시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요청을 하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아소카가 주인공인 드라마치고 초반에 2분 정도만 나와서 아쉽긴 했지만 그만큼 배경 설정이 너무 재미나서 흥미진진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7화 꿈과 광기는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로 시작합니다. 바로 하마토 지오노 의원이죠. 지난번 5화에서 몬 모스마가 헤라에게 경고했듯 지오노 의원은 정말로 헤라를 법원에 세워서 군사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고 헤라는 고스트호에 블랙박스만 있었어도 해결되었을 일을 그게 없어서 공경에 처합니다. 공화국 시절의 은하 의회 로고가 뒤에 박힌 아마도 신공화국 법정으로 보이는 이곳은 참 둘러볼 거리들이 많은데요. 우선 자신의 기함을 헤라에게 넘겨주신 우리의 아크바 제독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셨고 왼쪽 끝부분에는 레전드 세계관의 시엔소부 사령관으로 보이는 설루스트인 제독 한 명이 앉아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시엔소부 사령관은 아크바 제독의 후임자로 평화기의 신공화국 함대를 잘 조율했던 준수한 사령관이었습니다. 아무튼 지오노 의원은 싸가지 없긴 해도 틀린 말을 하진 않기 때문에 모스마나 헤라나 달리 방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헤라가 신공화국 평화유지군을 자기 멋대로 동원해서 확증도 없는 작전에 투입시켜 결국 3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낳았으니 말이죠. 그래놓고 제다이랑 우주고래가 나타났다는 말만 늘어놓으면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인명 손실이 생겼는데 어처구니가 없게 들리죠. 증거만 있었더라면 지오노 의원도 이해를 하지 못할 위인은 아니었을 것 같지만 방법이 없는 것 같았던 그때 누군가가 법정에 들어와 헤라를 두둔해줍니다. 헤라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C3PO. 3PO는 국방위원장인 레아 오르가나 의원이 헤라의 작전을 승인시켜 주었고 그 증거가 담긴 녹취록이 여기 있으니 헤라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3PO의 등장은 정말 가슴이 울컥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요 근래 CG나 딥페이크로 젊어진 레거시 캐릭터들만 봐왔지 앤서니 다니엘스 씨가 직접 연기하는 3PO처럼 오리지널 캐릭터들을 본 지는 꽤 되었으니 말이죠. 물론 3PO는 이전에 오비완 드라마에도 등장했었지만 그냥 배경에 서 있는 것과 다음 세대 영웅들을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캐릭터로 활약하는 것은 다르니까 말이죠. 거기에 3PO는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퇴장하면서 만달로리안 시즌2나 보바펫 드라마에서처럼 카메오가 주인공의 분량과 서사를 다 잡아먹는 팀킬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아소카는 전체적으로 아나킨이나 3PO 등 자칫하면 주인공보다 임팩트가 강한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주인공의 서사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을 분량과 캐릭터 사용의 절제를 굉장히 잘해주어서 오히려 메인 스토리를 더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향신료처럼 써주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3PO의 도움으로 지오노 의원은 부들부들 떨면서 불만이 있으면 국방부로 와서 장관인 자신과 끝장을 보자는 레아의 협박에 꼬리를 내렸고 그에 따라 재판 또한 끝이 났지만 몬 모스마 수상은 진심으로 헤라에게 스론이 돌아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헤라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답하면서 신공화국 수뇌부는 최소한 스론 사태의 심각성에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드라마는 아소카의 시점으로 넘어옵니다. 퍼길들이 페리디아 행성으로 이주하는 동안 아소카는 클론 전쟁기 시절 아나킨이 남긴 메시지 중 하나를 틀어놓고 훈련을 합니다. 아나킨은 그리버스와 두쿠, 벤트리스 등 클론 전쟁 시리즈 빌런들을 언급하며 그들 중 그 누구와도 맞붙을 수 있으니 전부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새삼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런 빌런들과 싸워온 아소카에게 현재 두려울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아소카의 말에 의하면 아나킨이 이런 영상을 20개도 넘게 더 만들어뒀다고 하는데 역시 은하계 제일 가는 애창남 어디 안 간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시점상으로 보니 제다이 이야기 5화와 비슷한 이야기라는데 어쩌면 아소카가 반란군 시리즈에서 재생했었던 홀로그램 역시 이 20개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나킨의 홀로그램이 끝나자 때마침 후양이 퍼길들의 이동이 슬슬 끝나간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후양은 아예 새로운 은하계에 대책 없이 넘어와서 사빈을 찾을 순 있긴 할지 애초에 그들이 향한 행성계와 행성을 찾을 순 있긴 할지 걱정하지만 아소카는 적을 찾으면 사빈도 찾는다며 걱정 말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퍼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굉음이 들려옵니다. 굉음의 원인은 바로 우주 기뢰, 우주를 수놓은 기뢰밭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달려들어 폭발했던 것이었죠. 스타워즈에서 지금까지 기뢰류 무기들이 등장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마치 은하영웅 전설 같은 다른 작품들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니 그것도 스론 대제독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있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을 스타워즈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감개무량했습니다. 페리디아의 지표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스로는 아소카가 미리 심어둔 기뢰밭을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때마침 모건이 가져온 인퀴지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아소카의 배경에 대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소카의 스승이 아나킨 스카이워커였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동요하면서 우주선이 하나만 있었던 게 맞는지 일단 전투기들을 후퇴시키라고 말합니다. 스론이 왜 저러는지 몰랐던 모건은 왜 공격을 계속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스론은 아소카가 자기 스승을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예측 불허하고 위험한 상대일 것이라며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사실 스론 동맹이라는 서적에서 스론은 클론 전쟁기에 우연히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함께 팀으로 임무를 수행한 적도, 제국기의 황제의 명령으로 다스베이더와 둘이서 임무를 수행한 적도 있었으며 뛰어난 추리 실력으로 다스베이더가 아나킨 스카이워커란 사실을 간파했을 뿐더러 베이더에게 까놓고 그 사실을 언급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스론은 그 누구보다도 아나킨 그리고 베이더의 전투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런 그였기에 스론은 아소카가 아나킨의 제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스론이 베일런 스콜을 장군이라고 불러주는 등 클론 전쟁기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는 배경에서 이런 리액션을 넣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평소였으면 소설 내용을 무시했을 필로니 감독의 작품이 최소한 이번 작품에서만큼은 소설들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으로 보여서 기뻤습니다. 아소카는 스론의 전투기들이 추격을 멈추자 행성의 고리로 숨어들어 사빈에게 자신이 가까이 있음을 포스로 알렸고, 사빈 또한 이를 감지하는 모습이지만 두 사람의 연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론이 새 데모들의 힘을 빌려 아소카가 숨어있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 사이온의 눈으로 한포 사격을 가한 것이었죠. 고리에서 탈출한 아소카가 스론의 전투기들과 다시 교전을 시작한 사이 에즈라와 제외한 사빈은 엔도 전투에서 황제의 죽음까지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에즈라에게 들려줍니다. 이번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은 제베 경우에는 신병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짧게 언급만 되는데요. 사빈은 그러면서도 어떻게 페리디아에 왔는지, 아소카와는 어떤 관계인지는 에즈라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즈라는 사빈이 껄끄럽다고 여긴 이야기를 굳이 더 캐묻진 않았죠. 그러던 그 순간 현지 전사들과 연합한 신하티와 베일런 스콜이 에즈라와 사빈 앞에 나타났고, 에즈라 일행은 원형으로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교전이 시작되기 전 베일런 스콜이 신에게 정말 뜻밖의 말을 합니다. 가서 너는 에즈라와 사빈을 죽이고 새로 부활할 제국에서 새 터전을 찾으라면서 자신은 신과 가야 하는 길이 다르다고 말한 것이었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가 어딘지, 여기에 왜 왔는지도 모르는 신은 갑자기 독립을 하라는 베일런의 말에 황당해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마지막 가르침으로 승리를 향한 조바심은 패배를 불러온다는 베일런의 말을 끝으로 헤어지는 두 사람. 야망이 있는 신에게 통수를 맡기 전에 미리 그녀를 버린 것인지 베일런은 제자를 방생하고 독자 노선을 걸으려 하는데요. 뭘 찾으려고 하는 것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에즈라와 사빈의 위치를 파악한 신은 스론에게 바로 연락했고, 스론은 나이트 트루퍼 2개 부대가 가득 찬 건십 2대를 보내 용병들을 지원합니다. 이어지는 장면들은 액션들이 주가되었지만 정말로 모든 액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법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은 기마 액션, 아소카와 베일런의 2차전, 에즈라 사빈 듀오와 신하티의 듀얼 모두 최고였습니다. 아소카와 베일런의 2차전은 더욱 진화한 아소카가 특유의 재치있고 스피디한 정신없는 이도류로 베일런을 상대하면서 지난번 4화에서의 묵직한 결투와는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해 주었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비완이나 요다 혹은 치루트처럼 포스가 내 동료라는 말과 함께 포스 광인적인 여유를 보여주는 모습이 참 에즈라스러워서 정말 좋았습니다. 에만 에스판디를 에즈라로 캐스팅한 것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네요. 여담이지만 윈두의 제자인 데파빌라바, 그녀의 제자인 케이넌 제러스 라인으로 이어지는 에즈라가 2D 클론 전쟁에서의 윈두처럼 맨몸 액션을 펼치는 모습이 윈두와 겹쳐 보여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아무튼 신이 두 사람에게 밀릴 즈음 때마침 스론의 지원군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기뢰박과 더불어 홀로그램으로 병사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일일이 컨트롤하는 스론의 모습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보며 마이크로 컨트롤을 하는 모습이 소설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것만 같은데요. 항상 답답한 아군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대자연에 억가당하던 스론이지만 자신이 짠 판에서만큼은 날아다니는 모습이 참 매력적입니다. 이 장면에서 특히나 건십에서 튀어나와서 현장을 중계해주는 작은 드로이드의 디테일이 좋았는데, 재미있게도 이 작은 드로이드는 새로운 희망에서 오비완이 스톰트루퍼들에게 검문을 받을 때 뒤에 지나가던 친구입니다. 드로이드가 중계하는 현장 모습을 마치 장기판 위에 장기말처럼 묘사하는 모습도 아주 좋았습니다. 베일런과 호각으로 싸우던 아소카는 다시금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등 5화에서처럼 말로 정신공격을 하려고 하는 베일런에게 널 꼭 이길 필요는 없다는 굉장히 제다이스러운 말과 함께 베일런의 탈 것을
훔쳐 달아납니다. 꼭 싸움에서 이겨야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베일런을 낙오시킨 아소카는 금세 에즈라와 사빈과 합류해 스론의 나이트 트루퍼들을 제압했고, 스론은 병력을 후퇴시키며 베일런이 갑자기 사라진 변수가 아쉽긴 해도 나쁘지는 않은 승리라며 얼핏 정신승리처럼 보이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스론의 말대로 모건이나 우리나 큰 틀을 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죠. 스론은 기뢰박과 전투기로 아소카가 진이 빠지게 만들고 행성의 고리에 상당 시간 숨어있게 만들었으며, 베일런의 변수가 있긴 했어도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 아소카 일행의 시간을 낭비시켰습니다. 따로 움직였더라면 엄청난 변수를 만들지도 모를 제다이 셋을 한 곳으로 모아두기도 했죠. 스론은 그동안 자신의 진짜 목적 화물 수송을 거의 다 끝냈고, 수송이 끝나자마자 페리디아를 뜰 생각입니다. 거기에 아소카는 사이온의 눈도 없고 퍼길들도 없기 때문에 스론이 떠나면 페리디아를 탈출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 연이은 장면들에서 아소카와 스론이 비슷한 류의 말을 해서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싸움에서 이겨 결판을 내야지 진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다음 8화에서 스론의 페리디아 탈출을 둔 마지막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참 궁금합니다. 스론이 페리디아를 뜰 마지막 채비를 마치는 동안 사빈과 에즈라, 아소카는 감동의 재회를 합니다. 작중 시간으로는 10년 만이고 반란군 시리즈가 끝난 지는 5년 만에 메인 캐릭터들이 재회한 것이기 때문에 반란군 시리즈의 팬으로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의 상봉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신 하티는 나이트 트루퍼들도 다 후퇴하고 홀로 뻘쭘하게 서 있습니다. 길 잃은 고양이처럼 가만히 있는 신에게 아소카는 도와줄 테니 함께 가자고 손을 뻗었고, 그건 또 싫었던 신은 어디론가 뛰쳐나가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스론이 어떤 캐릭터인지 살짝 간을 보여준 에피소드인데다 액션들도 훌륭하고, 이 사건이 은하계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한 셋업도 좋아서 정말 즐겁게 본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49분짜리 마지막 8화뿐인데 시즌2가 확정된 현재 스론의 페리디아 탈출을 주인공들이 어떻게 저지하려다 실패할지, 스론이 뭘 싣고 스타워즈 은하계로 향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베일런 스콜은 페리디아에서 뭘 찾으려는 것인지 떡밥들을 잘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소카 시즌 피날레 에피소드인 제다이 마녀 그리고 대제독은 아소카 타노와 에즈라, 사빈을 상대해야 하게 생긴 스론 진영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스론은 사이온의 눈과 키메라함의 도킹을 실시하는 한편 타이 전투기 2대를 보내 아소카의 셔틀을 격추하라고 명령하는데요. 모건은 승기가 확실한 현재 제다이는 우릴 막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스론은 에즈라의 경우를 언급하며 제다이를 상대로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페리디아를 뜰 채비를 마치자 3명의 마녀 데모들은 모건 엘스베스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줍니다. 그들은 클론 전쟁기의 다소미르 마녀 데모였던 탈진 데모가 쓰던 검을 모건에게 건네주었으며 마법의 힘으로 그녀를 강화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소카와 에즈라 진영은 재회 후에 토착 현지인인 노티 종족과 함께 천천히 스론의 요새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잠깐의 평화기를 이용해서 에즈라는 후양의 작업실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광선검을 제작하는데요. 모든 걸 정리정돈해두는 후양과 난장판 속에서 쓰레기 부속을 찾아내는 에즈라 두 사람의 티키타카가 참 재밌었습니다. 거기에 후양이 에즈라에게 똘똘했지만 심약했다는 케이넌의 과거 파다완 시절 이야기를 해주는 시퀀스도 굉장히 짠했는데요. 그 장면의 연장선상에서 후양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뜻깊고도 복잡하다면서 케이넌이 한때 자신의 광선검에 썼던 광선검 파츠를 에즈라에게 건네줍니다. 딱 2개 있던 파츠를 혹시 몰라 남겨둔 것을 에즈라가 쓰라면서 말이죠. 지난번에 후양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올리벤더 영감 생각이 난다고 말했었는데, 이 장면 또한 딱 2개만 있는 부속을 때려야 뗄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씩 쓴다는 점에서 해리포터가 겹쳐 보여서 재밌었습니다. 다만 에즈라가 광선검의 핵심 부속인 카이버 수정을 어디에서 얻었는지는 영문불명입니다. 아소카의 셔틀에 여분이 남아있던 것인지, 케이넌의 광선검에 쓰였던 것인지, 아니면 에즈라가 예전에 쓰던 광선검에서 썼던 수정을 누군가가 가져왔다던가 하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즈라는 이제 색과 모양 모두 스승의 것과 동일한 광선검을 든 제다이가 되었습니다. 후양이 에즈라에게 한 스승과 제자 관계 이야기를 들은 사빈은 조용히 셔틀 밖으로 나와 자리를 비웁니다. 에즈라는 사빈이 왜 저런지 후양에게 묻는데, 여기서 드디어 사빈이 왜 제다이가 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사빈의 가족인 렌 일족이 은하 내전이 끝날 즈음에 일어난 1000개 눈물의 밤 사건으로 몰살당하자 사빈은 아소카를 찾아가 제다이 훈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반란군 시리즈와 클론 전쟁 시리즈에서 빌드업했던 만달로어인 이야기와 렌 일족 스토리, 그리고 드라마의 주인공 중 하나인 사빈의 중요한 과거를 대사 몇 줄로 떼어버린 선택은 다소 의아스러웠습니다. 사빈이 애초에 포스 감흥자였는지, 일반인도 훈련을 거치면 제다이
제다이 수준으로 성장 가능한 것인지, 케이노는 이걸 왜 몰랐는지 등등 드라마 아소카는 아소카 타노의 서사를 풀면서 반란군 시리즈의 후속작이자 다양한 제다이 출신 캐릭터들로 제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하기까지 해야 했는데, 사빈으로 대표되는 이런 서사는 날림 처리되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럴 거였으면 사빈을 제다이로 만들지 않았으면 될 일인데 말이죠. 아무튼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제다이가 된 사빈은 셔틀 밖에 앉아있던 아소카와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소카는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에서 서로는 하나와 다름없는 관계라며, 과거에 자신의 스승인 아나킨을 떠올리며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는 때에도 스승만큼은 믿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언급했죠. 그리고는 사빈의 스승인 자신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사빈 옆에 남아있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즈라가 광선검을 다 만들자마자 스론이 보낸 타이 전투기 2대가 아소카의 셔틀을 기습합니다. 타이 전투기들은 무방비 상태의 셔틀에 기어코 치명타를 가했고, 사빈은 마지막 순간에 튼튼한 셔틀의 동체로 전투기 2대를 그대로 들이받아 파괴시키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주선이 추락하면서 공중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타이기들이 파괴되긴 했지만 목적을 달성했단 보고를 들은 스론은 아쉽지만 성공은 성공이라며 곧바로 2기의 전투기의 격추 처리 및 편대장 표창 수여 등 사후 행정 처리까지 재빠르게 해치웁니다. 안도르의 제국 보안국 요원들 뺨치는 유능함이 돋보이는 장면이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스론은 아소카의 추락한 셔틀의 위치를 파악했고 지상으로의 접근을 미리 대비합니다. 그리고 스론의 예상대로 아소카와 사빈, 에즈라는 후양이 노티 종족과 함께 셔틀을 수리하는 동안 하울러 2마리를 타고 지상으로 이동했죠. 스론은 모건을 통해서 나이트 트루퍼 자원병들을 차출해 죽을 때까지 요새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제국과 우리 은하계의 안보를 위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드라마 말미에 제국을 위하여라는 스론의 대사와 함께 스론이라는 캐릭터의 정체성이 지략과 제국 잔당 빌런 정도에서 머무는 것은 다소 아쉬운 일입니다. 레전드 세계관의 제국의 후예 3부작에서 스론 대제독은 분명 데이브 필로니가 묘사하는 빌런이 맞았지만 캐논 세계관에 접어들어 원작자인 티모시 잔은 스론이라는 캐릭터를 단순한 빌런이 아닌 자신의 고향인 미확인 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제국에 충성하는, 말하자면 안타고니스트 캐릭터로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캐논 스론 6부작 소설에서 스론은 민간인 사상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선악구도로 악당이라고만 판단하기엔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성을 띠고 있죠. 하지만 반란군 시리즈와 아소카에서의 스론은 그런 매력적인 뒷이야기를 일체 제외하고 다시 제국의 후예에 등장했던 스론의 모습으로만 그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캐릭터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레 바뀌는 변화무쌍한 캐릭터성에 대한 왈가왈부를 떠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원작자의 이야기 방향성을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소설의 내용들까지 부정하진 않는 데이브 필로니의 스론은 협상과는 아주 거리가 먼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떠올리며 그의 제자가 절대로 정직하게 협상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함선으로 접근하는 그들에게 스타디스트로이어의 배면 레이저포로 폭격을 가합니다. 스타디스트로이어의 배면 레이저포는 실사작품에서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신기했던 한편 반란군 시리즈에 비해서 그 화력의 묘사가 훨씬 나아져서 좋았습니다. 지옥불 같은 폭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아소카 일행은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데엔 성공했지만 그 안에서 대기 중이던 나이트 트루퍼 부대와 마주합니다. 이 장면은 촬영이 문제인지 액션이 문제인지 알록달록한 광선검 4자루를 든 배우들이 휘적휘적거리는 모습이 조금 깼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다이 3명에게 10년 동안 외지 생활을 하며 지친 스톰트루퍼 정도는 문제도 아닌가 싶었지만 마녀 데모 3명이 드디어 팬들이 기대해왔던 좀비 강령수를 써서 죽은 스톰트루퍼들을 되살려내며 스토리는 다시 쫄깃해집니다. 스타워즈 실사작품에서 좀비가 등장한 건 처음인데다가 할로윈 시즌이 다가와서 그런지 더더욱 마음에 들었던 씬인데요. 호러 특집으로 앞으로 이런 요소들을 더 많이 써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 트루퍼들이 생각보다 금방 돌파당하자 스론은 모건도 요새에 남아 시간을 끌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건은 다소미르를 위하여라며 나지막하게 말하면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데요. 아마도 3명의 데모들이 가진 힘으로 몰락해버린 다소미르의 마녀사회를 재건하려는 것이 모건이 스론을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인 듯 합니다. 모건과 나이트 트루퍼들이 아소카를 상대하는 동안 사빈과 에즈라는 최후의 관문인 데스 트루퍼들을 상대합니다. 지난번 리뷰에서 키메라의 데스 트루퍼들이 타고 있었는데 등장하지 않아서 아쉬웠다고 말했는데 이번 화에 진짜로 나와줘서 좋았는데요. 실제로 데스 트루퍼의 설정 중에 이들의 이름 때문에 이들이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떠돈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화가 있는 데스 트루퍼들이 진짜로 좀비로 등장해 좀비 스톰 트루퍼들의 전매 특허인 깨진 갑옷 너머로 얼굴 보이기를 해줬을 때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간신히 데스
엑스 데스 트루퍼들을 제압한 사빈과 에즈라였지만 이미 키메라함은 행성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사빈은 결투 도중에 드디어 완전히 발현된 포스 능력을 이용해 에즈라를 키메라함의 경납고로 띄어 올려줍니다. 포스를 써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건 에즈라와 케이넌이 반란군 시리즈 내내 자주 쓰던 기술이라서 이 전통이 에즈라와 사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참 찡했습니다. 사빈 덕분에 에즈라는 함선에 올랐지만 아소카는 여전히 적들에 둘러싸여 고전 중인 상황. 사빈은 결국 에즈라를 따라서 스론의 함선에 오르는 대신 자신과 끝까지 함께 남아있어 주겠다고 했던 아소카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에즈라 혼자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에즈라는 어릴 적부터 스톰트루퍼 갑옷을 훔쳐입고 제국군의 통신을 교란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키메라함에 오르자마자 불쌍한 스톰트루퍼 하나를 잡아다가 스톰트루퍼 행세를 하는데 정말 에즈라다워서 웃겼습니다. 아무튼 아소카와 사빈은 뒤늦게 셔틀을 수리한 후양 덕분에 키메라를 따라잡나 했지만 부스터링까지 탑재한 스타디스트로이어를 소형 셔틀이 따라잡기엔 한계가 있었죠. 스론은 통신을 통해서 잘 싸웠지만 그것도 여기까지라며 로닌 제다이 아소카가 어디까지 아나킨을 닮을지 궁금하다면서 베일런처럼 아소카의 성질을 긁습니다. 하지만 아소카는 이미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기 때문에 딱히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죠. 개인적으로는 아소카의 셔틀이 제국의 역습 속 밀레니엄 팔코노처럼 키메라함의 함교 뒤에 몰래 붙어서 같이 딸려가진 않을까 궁금했는데 의외로 아소카와 사빈, 후양은 간발의 차로 스론을 놓치면서 머나먼 은하계에 있는 페리디아에 고립됩니다. 이어지는 장면들은 이 8화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이후 각각의 캐릭터들의 발자취를 조명합니다. 아소카와 사빈 두 사람은 자신들을 도와줬던 노티 종족 마을로 돌아왔고, 아소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라이가 아소카의 곁을 맴돌았으며, 모두에게 버림받은 신하티는 어쩌면 터스켄 레이더들의 조상들처럼도 보이는 습격자 무리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탈주한 베일런 스콜의 행적도 다뤄지는데, 놀랍게도 베일런은 모르티스의 신들의 거대한 석상들이 서 있는 언덕에서 반지의 제왕 속 운명의 산같이 무언가 반짝거리는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일런은 정말로 제가 의심 반 진심 반으로 말했던 외부 은하계로 추방되어 봉인된 아벨로스를 해방시켜주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모르티스 석상 중에서 빛의 신인 딸만 석상이 뽑힌 것처럼 사라진 것은 어둠을 숭배하는 다소미르인들이 고의로 파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론 사태에 아벨로스까지 봉인이 풀리면 대체 신공화국이 퍼스트 오더에 몰락하기 이전까지 얼마나 난장판을 버텨온 것인지 새삼 놀라울 것 같은데, 이 중요한 베일런의 서사가 배우인 레이 스티븐슨의 사망 이후에 어떻게 풀릴지 궁금합니다. 스론은 스타워즈 은하계로 오자마자 대량의 화물을 싣고 곧바로 다소미르 행성으로 향합니다. 이 화물의 정체나 앞으로의 스론의 계획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스론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에즈라는 스톰트루퍼 갑옷을 입고 나타나면서 헤라를 놀라게 하지만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닌 차퍼가 먼저 에즈라를 알아보면서 10년 만에 살아서 안전히 집으로 돌아온 데 성공합니다. 고스트홀을 배경으로 헤라와 에즈라가 재회하는 장면에서는 눈물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의 곁을 끝까지 맴돌며 지켜주는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포스의 영을 끝으로 이처럼 드라마 아소카는 시즌 프리미어 이후 7주간의 여정의 결말을 반란군 시리즈 시즌2의 엔딩곡을 배경음악으로 깔면서 다가올 더욱 거대한 이야기를 암시하며 끝이 납니다. 지금 당장 이 이야기의 해답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라마 내내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배우 레이 스티븐슨을 앞으로 더 보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아쉽지만 부디 빌드업을 착실히 해준 이번 드라마 아소카의 이야기를 향후 드라마 시즌2나 혹은 다른 작품들에서 제대로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아소카 에피소드 리뷰는 끝이 났지만 팟캐스트를 포함한 관련 영상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